오늘은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동물들은 진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아가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데 사람은 생존 너머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독 사람은 그런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동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진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살다가 공허한 감정을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어쨌든 저희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저희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에 탁 내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공허함에 많이 흔들리고 공허함이 자주 찾아오고 그런 경우를 보면 약간 건강한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공허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고 지금도 뭐 종종 느끼지만 그럼에도 삶의 목표를 찾고 살아가는 거에서 소소한 의미를 찾고 그래도 내일을 살아가야지, 그래도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원동력은 아무래도 그런 소소한 정체성에서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뭐냐,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종목에서 잘하는 거, 육상 선수면 잘 뛰는다가 메인 아이덴티티인 거잖아요.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이올린을 잘 켜는 게 자기의 메인 아이덴티티일 거고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을 텐데 저는 진짜 아기 때부터 두 가지의 칭찬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는 예쁘다는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고 물론 보시는 분들이 안 예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가 똘똘하다?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살면서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던 뭐 중학교 때라던가 뭐 그럴 시기가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인 삶을 봤을 때 외모에 대한 부분이 저의 큰 정체성을 차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쁘다 모르겠어요. 그냥 예쁜 외모가 나의 메인 정체성이 되면 나의 전부가 되면 불안할 것 같다, 위태로울 것 같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쁘다는 칭찬에는 별 감흥이 없고 재밌다 아니면 대화하기 편하다 그런 류의, 그리고 제가 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제일 저의 주 정체성? 저의 메인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똑똑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사색을 굉장히 많이 하던 아이였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운동신경이 하나도 없어서 밖에서 다른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막 술래잡기 하고 놀고 그럴 때 전 집에서 책 읽고 그랬거든요. 10대 내내 공부에도 욕심이 있었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긴 했어요. 저는 뭔가를 제가 몰랐던 걸 배우는 걸 되게 거기서 쾌감을 많이 느끼고 재미를 느꼈던 사람이라 대학교 가서도까지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건강한 정체성과 불건강한 정체성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똑똑하다라는 것도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자꾸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남들이 나를 똑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그게 좀 컸나 봐요.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근데 그게 그다지 정신건강에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 똑똑한 사람은 어디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인정 욕구가 컸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같은 과에 아니면 같은 수업 시간에 저보다 뭐 똑똑하다, 뭐 발표를 했는데 난 저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것까지 생각을 했네, 저런 것까지 준비를 했네, 이런 게 느껴지면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똑똑하냐 대회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약간 라이벌로 인식을 한다든지 내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더 똑똑하고 싶다, 내가 더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진짜 A뿔 받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일단 그냥 사람을 별로 싫어하고 싶지가 않고 남들과 막 비교하면서 저를 혹독하게 막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정체성은 흔들리기 쉽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꿨냐. 아직 제가 똑똑하다라는 게 메인 정체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건강한 정체성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줘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능도 알쓸신잡, 알쓸범잡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전문 지식을 설명해주는 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심심하면 나무 위키 들어가서 랜덤하게 읽고 그러거든요.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근데 내가 알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이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나는 배움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이 나를 똑똑하다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내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가 있게 돼요. 언어 같은 것도 저는 그냥 취미로 그냥 일본어, 독일어 배우거든요. 굳이 쓸데없어도. 아니면 심리학과를 졸업한 지 그래도 좀 지났지만 여전히 전공 서적을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서점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누군가 인정을 바랬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인정해줄 교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정말 나 혼자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동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냥 나는 새로운 걸 아는 게 좋아. 그게 재밌어. 니까 누군가가 나를 너 그거 공부해? 멋있다, 똑똑하다 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재밌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강한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모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외모는 위험 요소가 되게 많긴 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이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할 때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노화가 와요. 이렇게 생긴 얼굴이 평생 가지 않아요. 내년에 또 다를 거고 30대에 또 내 얼굴이 다를 거고 저 같아도 저는 쌤 만나기 전에는 48kg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54kg 막 이래요.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마르고 예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외모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외모가 나의 메인 정체성이었어? 그러면 전 지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식이장애가 왔을 수도 있겠죠?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행복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굶고 살 빼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막 주름도 생기고 남이 보기에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스트레스가 아닌 이유는 외모가 제 메인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모를 가꾸는 게 그게 전부이기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기도 하고 남들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래도 건강한 외모 정체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패션 있잖아요. 패션에 정말 관심 많은 사람들, 내 몸매가 어떻든 내 얼굴이 어떻든 그냥 내가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고 이 색깔을 막 조합해보고 이 재질을 또 조합해보고 이런 거 자체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남들이 너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너 그런 허리를 가졌는데 왜 그런 옷을 입어? 이렇게 평가를 막 해도 난 입고 싶으니까 입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패션은 보여지는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나 다 어쨌든 남들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분야임에도 내가 진짜 이 과정을 즐기고 나에게 핵심이 나는 이런 옷들을 조합하고 예쁜 옷을 입는 게 너무 좋아 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건 정말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쁜 옷을 입고 예뻐 보이는 게 내 메인 정체성인데 그 이유가 내가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입었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 오늘 옷 잘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타인의 인정 때문에 그게 메인 정체성인 거면 어쩌다가는 사람들의 취향과 지금 현재의 트렌드와 내 옷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사람들 눈엔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야 그건 뭐야 진짜 촌스럽다 이런 말 했을 때 확 그게 크게 온단 말이죠. 그리고 야 너는 팔뚝살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옷 입으면 안 어울려 했을 때 타인의 인정이 메인인 정체성이라면 그런 옷을 다시 못 입겠죠? 계속 팔뚝살을 커버할 수 있는 종류의 옷만 찾게 되고 그렇게 자꾸 이제 제한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럼 또 불안하게 되고 분명히 내가 행복하고자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이 옷은 잘 어울리나? 괜찮을까? 이러면서 신경 쓰게 되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건강한 정체성과 건강하지 않은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체크리스트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 없이도 이걸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나에게 스스로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즐길 수 있는가. 너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꽤 오래 하고 있잖아요. 주기가 엄청 자주는 아니어도 저도 어쨌든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구독자 수가 많이 없어도 저는 진짜 그냥 이걸 찍고 편집하는, 특히 편집하는 거에서 엄청 큰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취미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좀 쉬운 직관적인 구분법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내가 여전히 그게 좋냐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비싼 차가 사고 싶어요. 벤땡, 롤땡 뭐 이런 엄청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도 내가 이 비싼 차를 탄다는 사실을 몰라. 이 전 세계에서 나만 알아요.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 비싼 차를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근데도 내가 여전히 그 차를 사고 싶은가 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차 덕후예요. 완전 차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도 내가 이 차를 타는 걸 못 본다고 해도 나는 이 차를 살 거야. 왜냐? 난 이 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질문을 했을 때 굳이 안 살 것 같다, 돈이 아까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타인의 인정, 타인의 부러움을 위해서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어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아무도 몰라도 이거를 하고 싶은지, 하는 게 즐거운지, 여전히 사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찾냐를 생각해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취향부터 시작하세요. 되게 작은 거긴 한데 저는 포스트락이라는 노래 장르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탈 때 그런 포스트락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취향을 하나 찾은 거잖아요. 정말 작은 거긴 한데 삶의 의미가 생겨요. 왜냐면 포스트락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새로운 밴드가 나올 테니까 이것만 들어봐야지, 이 밴드 콘서트는 꼭 가보고 싶다, 이따가 집 가면서 이거 들어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소소한 삶의 행복이나 목표가 생겨요. 다른 거는 책을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비문학 책보다는 소설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SF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해리포터, 아니면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그리고 제가 진짜 인생책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책이 진짜 재밌어요. 그런 약간 사이파이 책도 되게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책도 계속 나오거든요. 세상에 사이파이 책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읽고 가야지. 간다는 게 뭐 약간 하늘나라 간다. 어쨌든 나는 뭐 시집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시집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취향도 또 생기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다양한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뭐 신파 영화는 내가 안 좋아하는구나, 저 싶어요. 나는 담백하고 미적으로 예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취향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취향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짜 소소한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모이면 나를 흥미로운 사람, 색깔이 있는 사람, 다채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쌤이 키보드나 게임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쌤이 키보드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할 때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엄청, 그러니까 자기도 막 얘기하면서 신나가지고 엄청 반짝거리는 눈으로 그 키보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귀엽고 예뻐 보이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이 어떤 거에 되게 몰두를 하고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제로 그 몰입하는 경험이 나의 정신건강이나 행복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어느 분야에 내가 좀 너디할 수 있나, 그런 나만의 너디한 부분 찾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난 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소한 취향들이 이제 좀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바로 좀 더 거시적인 부분,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약간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나의 견해라든지 조금 더 딥한 걸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류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아동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요. 상담사도 그냥 상담사보다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만큼 저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도 사실 초등학교 유치부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요새는 메인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런 큰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왜 생각을 했냐면 쌤이랑 저랑 기부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슬슬 이제 직업도 생겼고 하니까 기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둘이서 다른 분야로 기부를 결정을 했어요. 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또 지구를 지키는 거? 환경 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물도 되게 아껴 쓰는 편이고 일회용품도 거의 안 쓰려고 하고 그런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래서 환경보호 단체나 그런 분야에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아동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식 아동 지원이나 아니면 학대 아동 지원 그런 쪽에 기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20대가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가 1대1 결연 후원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한국에 있는 아이 한 명이랑 결연 후원을 하고 이제 네팔에 있는 아이 한 명이랑 결연 후원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서 직업을 찾는 데에도 사실 그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나의 정체성, 그런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사실 7살짜리 애들 데리고 수업하려 그러면 정말 기도 많이 빨리고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제가 그거를 즐기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게 크기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창한 목표가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드라이브가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하고 정말 큰 원동력이 돼주기 때문에 좀 공허함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막 찾아지지는 않고 책도 많이 읽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하다 보면 감이 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은 소소한 취향, 음악, 책, 악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취향을 쌓아가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런 게 재밌구나 이런 걸 쌓아가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좀 더 큰 그림, 좀 더 딥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뭐 그게 정치 성향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우주 과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많이 찾고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랑 공허함이 아예 없을 순 없어도 정체성이 좀 쌓여있으면 그런 불안이나 공허함이 와도 바운스백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즐길 수 있게 돼. 그 불안이나 공허함을. 아, 나 지금 불안하네? 진짜 공허하네? 그러면 그냥 한껏 불안하고 한껏 공허한 뒤에 다시 정말 별거 아닌 소소한 거 하나로 바운스백이 돼요. 친구 모아 아파트였나? 동물의 숲 같은 힐링 게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오면서 신작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 동물의 숲 신작은 해야지. 그 친구 모아 아파트 그거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내일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알아두면 좋은 게 만약에 쌤이 불안해한다, 만약에 쌤이 좀 공허해한다, 우울해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쌤을 거기서 꺼내줄지를 아는 거죠. 쌤 키보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서울에서 키보드 박람회? 페어를 하거든요. 그게 3월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쌤이 좀 처져 있어. 그러면 쌤 우리 3월에 키보드 페어 하는 거 같이 갈까?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쌤이 또 그거에 또 잠시 신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워낙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제가 아는 내용이나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쁩니다. 이 오지랖퍼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